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우리가 어법 문제 필살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영어 시험을 볼 때 수능 시험이든 내신 시험이든 어법 문제가 꼭 필수적으로 나오기 마련인데 어법 문제를 풀 때 그러면 어떤 걸 기준으로 문제를 풀어야 하는가? 이것이 이제 가장 큰 문제입니다. 문법책에 나와 있는 모든 영문법을 다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건 중요한데 그럼 모든 것을 다 알아야만 어법 문제를 잘 풀 수 있느냐? 꼭 그것은 아니에요. 좀 더 중요하고 좀 더 집중해서 집중력을 발휘해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영문법 모든 것 중에서 그 부분이 뭐냐면 우리가 쓰다가 틀리기 쉬운 부분, 실적 잘못 써도 그냥 쉽게 넘어갈 수 있는 부분들이 어법 문제로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준비한 것이 어법 문제 필살기. 그래서 어법 문제를 우리가 공부하는데 지금 레슨 1은 어법 문제 필살기를 기본적으로 이제 영문법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어떻게 공부할 것인지에 대해서 시작하는 과정을 이야기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introduction 처음에 소개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언어의 기능은 뭐냐? 언어의 기능은 한마디로 의사소통입니다. 남이 말한 걸 내가 듣고 이해하는 거, listening comprehension, 내가 말하는 거, speaking, 내 의사를 말하는 거죠. 남이 써놓은 글을 읽고 이해하는 것은 reading comprehension, 우리 독해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내가 내 생각을 써서 남에게 전달하는 것을 우리는 writing, essay writing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언어의 기능인데 그럼 언어는 어떻게 구성되는지를 잠깐 봅시다. 알파벳이 뭔지는 알죠? 기호입니다. A, B, C, D 이게 기호고 우리 한글로 얘기하면 한글은 가나다라,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이런 기호를 이용해서 소통을 하게 되는데 알파벳 한 개만 갖고는 큰 의미가 없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알파벳을 의미 있는 순서대로 나열하는 것을 우리는 단어라고 합니다. 단어는 서로 단어 철자들이 알파벳 철자들이 서로 사회적으로 약속된 순서대로 나열됐을 때 일정한 뜻을 갖고 있는데 이 단어들을 우리가 분류를 해야 됩니다. 많은 단어들을 분류를 하는데 그 분류하는 방법을 우리는 품사라고 한다. 품사. 자, 그럼 품사는 단어를 분류하는 방법인데 그러면 단어를 분류하면 왜 분류해야 되냐면 품사를 왜 품사 분류 같은 종류끼리 묶는 걸 분류한 것을 품사라 그랬거든요. 얘를 문장 속에 집어넣기 위해서입니다. 문장에는 약속한 자리가 있어요. 자리가 뭐 주어 자리, 동사 자리 이렇게 막 써 있는 건 아닌데 단어를 분류한 단어들을 약속된 자리에 집어넣으면 서로 이건 주어고 얘는 동사야 라고 서로 알아볼 수 있게 약속한 것이 언어의 기능을 수행하는 데 가장 중요한 문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자, 그럼 단어를 분류해서 문장으로 썼습니다. 그러면 문단이란 뭐냐? 여러 문장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여러 문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한 문장 한 문장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합해서 자기가 뭔가를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 나오겠죠. 그것을 우리는 주제, 요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이 문단 하나하나에 대해서 한 문단이 나오는데 그 문단을 여러 문단으로 구성하고 있으면 이것을 우리는 쓰기라고 합니다. essay writing 또는 writing이라고도 보통 얘기하는데 자, 그럼 우리가 지금 이걸 전체를 다 공부하는 것이 아니고 문법 중에서도 중요한 것만 딱 추출해서 이해하려고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여기서 이 중에 문법이 뭐냐? 문법은 단어와 문장 요 두 가지를 설명하는 것이 문법이다. 다시 한번 영문법을 정의해라. 그러면 단어를 문장으로 약속된 자리에 나열하는 규칙 이것이 영문법이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죠? 자, 그러면 다음 가봅시다. 품사는 그럼 뭐냐면 단어와 문장이 영문법이라 그랬는데 그 중에 품사는
단어를 분류하는 것이 품사라 그랬습니다. 어떻게 분류하냐고요? 이렇게 8가지로. 명사 그러면 명사는 명사는 이름을 나타내는 단어가 명사입니다. 명사는 이름을 나타내는 단어. 여기 잠깐만. 명사는 이름을 나타내는 단어가 명사다. 그러면 이름을 나타내는 단어가 명사면 그 명사 book 하면 책인데 셀 수 있는 명사, 셀 수 없는 명사가 뭐냐면 셀 수 있다는 게 숫자 하나, 둘, 셋, 넷 셀 수 있으니까 복수 2개 이상일 때는 s를 붙여준다. 이런 규칙들을 설명하는 게 품사론적인 영문법. 셀 수 없는 명사는 water, 액체로 된 거, sugar, bread, flour 이런 거 있잖아. salt, 가루로 된 것들은 셀 수 없다. 그러니까 숫자로 못 세니까 단위로 세거나 양으로 세겠죠. 그 방법론을 설명하는 것이 명사에서 그 방법론을 설명하는 것이 영문법, 품사론적 영문법이다. 자, 그럼 대명사 할 때, 이 대명사 할 때 대자는 대신할 대자야. 그러니까 대신 쓰는 단어야. 명사를 대신 쓰는 단어다. 이게 대명사입니다. 여기까지 됐죠? 명사를 대신해 쓰는 단어들이 대명사다. 나 이름 대신에 I 쓰고 Eddie 이름 대신에 he라고 쓰는 거. 이것이 대명사다. 동사는 이 개념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개념. 동사는 여기서 말했듯이 동사는 주어를 설명하는 단어들이야. 누구? 주어를 설명하는 단어. 그러니까 셀리라고 주어를 썼는데 동사가 셀리 is at home 이라든지 Sally plays tennis well 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써주는 단어 중에 가장 중요한 단어가 play, study라는 동사야. 셀리란 명사를 썼는데 그 주어를 설명해 주는 거야. 공부한다라고 설명한다든지 테니스를 친다라고 설명하는 것이 그것이 동사 기능이다. 요거 상당히 중요합니다. 요거 지금 설명한 예 엄청나게 중요하니까 꼭 그렇게 알아두셨으면 좋겠고. 형용사는 명사를 묘사 설명하는 단어입니다. 여기 형용이라는 단어가 꾸며준다. 그 모양을 설명한다는 뜻이 형용이라는 단어야. 그러니까 명사를 설명하는 단어가 형용사라면 부사는 동사를 설명하는 단어가 부사입니다. 여기까지 됐죠? 그리고 부사의 기능은 두 번째로 형용사 부사를 강조하는 거야. Sally plays tennis라고 썼는데 셀리가 테니스를 쳤어. 그러면 부사를 써가지고 잘 친다라는 부사를 well을 쓸 수 있으면 Sally played tennis well 이라고 쓸 수 있습니다. 거기서 봐봐요. Sally played tennis 하고 쓰면 마침표 찍으면 셀리는 테니스 친답니다. 근데 앞에 있는 동사 play를 강조하는 동사를 강조하기 위해서 well이라는 부사를 쓰면 셀리는 테니스를 치는데 테니스를 잘 친다. 테니스를 잘 친다라고 동사를 설명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서 강조부사라고 있잖아요. 강조하는 부사. 여기 강조부사가 있는데 이 강조부사 여기 형용사는 부사를 강조한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very를 well에 강조한다는 의미로 앞에다 써주면 그 단어 앞에 very를 써주면 요 자리에 very well 하고 써주면 very는 well이라는 부사를 꾸며주니까 매우 잘 친다 라는 의미로 강조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쓰는 거구나. 전치사는 전치사 혼자서 쓰이지 않고 전치사 다음에 명사가 쓰이는데 이거 전체가 한 덩어리로 쓰여요. 한 덩어리로 쓰이기 때문에 전치사 구라고 부르고 형용사 역할하는 구를 형용사구, 부사 역할하는 전치사구를 부사구라고 부릅니다. 접속사는 접속이라는 얘기는 붙었다는 뜻입니다. 연결했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단어와 단어, 문장과 문장을 연결해주는 단어를 우리는 접속사라 그러고, 감탄사는 감정을 나타내는 단어고 독립적으로 써요. 독립적으로 쓰인다는 얘기는 문장 구성 성분에, 다시 말해서 영문법 성분에 들어가지 않는 독특한 구조를 가지고 있고 뜻만 알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8가지로 분류한 단어들을 우리는 품사라고 한다. 품사. 잘 아시겠죠? 이렇게 잘 이해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은 가봅시다. 단어를 분류하는데 그 분류하는 목적은 문장에서 자리를 정하기 위해서였다. 자, 그러면 이제 품사와 문장에서의 자리 관계를 따져봅시다. 품사가 있는데 명사, 대명사, 동사, 형용사 이런 품사가 문장에서 어떤 자리에 쓰이는지를 한번 봅시다. 여기 명사, 대명사, 동사, 형용사, 부사, 전치사, 접속사, 감탄사 이렇게 구분을 하는 겁니다. 그럼 먼저 명사, 대명사는 문장 중에서 주어 자리, 목적어 자리, 보호 자리 또는 전치사의 목적어 자리 쓰이는 겁니다. 다시 한번 문장의 주어 자리, 목적어 자리, 보호 자리 얘가 가장 중요합니다. 주어 자리에 Sally하고 명사를 썼는데 그 명사를 설명하는 단어를 우리는 동사라고 합니다. 동사는 주어를 설명하는 단어이다. 그래서 얘 동사 자리에 동사를 쓰면 되는데 얘는 뭐라고? 얘는 주어를 설명하는 기능을 갖고 있다. 설명하는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한 문장 안에 동사가 없으면 될까요?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주어를 설명하는 동사는 꼭 한 개는 문장 중에 있어야 한다. 이게 구문론에서, 문장론에서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센 기초야.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수능에도 이게 나올까요? 수능에도 나왔습니다. 수능에 하나, 둘, 셋, 4번, 내 기억으로 4번 나왔어. 그렇게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어를 설명하는 단어이기 때문에 문장에선 동사가 없으면 안 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좋겠다. 엄청나게 중요하다. 형용사, 부사, 전치사 얘네는 수식어고요. 수식한다는 얘기는 앞에 있는 명사나 앞에 있는 동사를 꾸며주거나 하는 경우고, 형용사 혼자서는 형용사는 보호 자리에 쓰일 수도 있다. 접속사는 연결해주는 단어, 그래서 연결어라는 뜻인데 접속사는 여기 영문법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은 문장과 문장을 연결해주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봅니다. 그렇게 이해했으면 좋겠고, 감탄사는 감정을 나타내는 단어다. 이렇게 문장 구성과는 상관없이 독립적으로 쓰이기 때문에 그 뜻만 알면 된다. 이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러면 단어를 품사로 분류한 목적을 이제 우리가 정확하게 공부했는데, 그러면 이제 문장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봅시다. 문장은 자리와 정보가 있어. 이 자리는 어법을 얘기하는 거고, 정보는 독해와 연관이 있습니다. 그럼 문장의 자리가 뭐 있는지 볼까? 문장의 자리는 주어 자리, 동사 자리, 목적어나 보호 자리, 그리고 부사, 수식어구 자리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 중간에 문장의 주어, 동사, 목적어, 보호를 문장의 주 요소라고 얘기하고, 부사는 부사, 수식어구라고 얘기합니다. 자, 정보를 준다 그랬는데 주어는 누가라는 정보, 목적어나 보호는 무엇을 이라는 정보 주면, 부사, 수식어구는 어디서, 언제, 어떻게, 왜, 기타 등등의 부사, 수식어구를 쓰는데 얘네는 앞에 있는 동사를 설명하겠죠. 그래서 명사, 대명사를 먼저 쓰는데 걔가 주어입니다. 주어를 쓰면 동사를 쓰겠죠. 주어를 설명하는 동사를 써야 되는 겁니다. 그 설명하는 동사 쓰는 거, 얘가 제일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주어를 설명하는 동사 쓰는 거, 얘가 제일 중요하다고 이야기했었다. 이렇게 알아두시고, 자리 표시가 없어요. 자리 표시가 없지만 처음에 명사 나오고 그 다음 동사 나오면 뒤에 동사 종류에 따라 목적어, 보호 나오는 거, 이것 전체를 구성을 이해하는 것이, 찰떡같이 알아먹는 것이 영문법의 기본이다.
이렇게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단어와 문장에 대해서 우리가 개괄적으로 공부를 했어요. 우리가 지금 여기서 이제 우리 책에서 이 책에서 공부하려고 하는 것은 영어 어법 문제만 공부를 하는데 영문법 전체를 다 공부하지는 않을 겁니다. 영문법 내용 중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만 우리가 정리를 딱 해보자. 이게 우리 이 과정의 목적이야. 그래서 이름을 필살기라고 했어요. 필살기. 꼭 살아남아야 되잖아. 꼭 이 문제를 맞춰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꼭 알아야 될 영문법 전체 내용 중에서 꼭 알고 넘어가야 될 포인트가 뭐냐, 그걸 콕 집어서 공부해보자는 게 이번 과정의 목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 지금 하고 있는 게 레슨 1의 Introduction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소개를 하고 있고, 문장의 요건 레슨 2 수일치, 동사, 시제, 얘는 전부 한 문장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뒤에 가면 준동사, 그리고 병렬구조, 접속사, 병렬구조, 접속사, 관계대명사, 관계부사, 얘네는 전부 다 접속사랑 연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도치구문, 문장이 주어, 동사, 목적어, 어순이 맞는데 의문문 빼고는 전부 다 그렇게 써야 되는데 물음표가 붙지 않았는데도 의문문처럼 동사 주어가 바뀌는 경우가 있어요. 그걸 도치구문이라고 합니다. 자세하게 공부하도록 하겠고, 가정법까지 수능에서 다 한 번 이상은 다 나온 적들이 있는 부분들이고, 이 부분 전체 중에서 영문법을 다 다루겠다는 게 아니고 그 키포인트를 먼저 다루고 키포인트를 공부를 하고 난 다음에는 그것의 용법, 유스이지하고 해결책, 문제를 푸는데 이제 해법이 있어야 되잖아. 어떤 걸 기준으로 키포인트가 요거니까 어떤 식으로 읽어야 되는지, 밑줄 그어진 부분이 이거니까 어떻게 판단해야 되는지를 공부를 하겠다는 것이 우리 요번 과의 요번 과정의 목표이고, 그리고 example,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할 겁니다. 여기서 말한 예는 그냥 예시가 아니라 수능에 나와 있던 여기에 관련된 것 또는 모의고사에 나왔던 내용들을 중심으로 그 문제를 문장을 보고 이 문장이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를 우리가 공부를 하겠다. 이것이 이번 우리 그 어법 필살기, 어법 문제 필살기의 목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공부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예습까지는 바라지 않을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키포인트 정해줬죠. 그죠? 솔루션 어떻게 하면 된다는 것도 가르쳐 줍니다. 문제는 여러분이 이걸 써먹지 않으면, 사용하지 않으면 여러분 것이 안 돼. 읽고 생각하고 첫 문장 처음부터 쭉 읽으면서 한 문장에서 누가 주어고 누가 동사고 목적어 보원주 구분할 수 있어야 되고, 밑줄 그은 것이 이 부분이니까 주어가 단수니까 s가 붙어야 돼. 이런 식으로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사람은 바로 누구다? 내가 아니라 여러분이다. 다시 말해서 읽고 또 읽고 계속 읽고 반복해서 읽고 다음날도 읽고 내 입에 붙을 때까지 계속 반복적으로 연습, 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야만 성공할 수 있고 내가 보는 눈이 그레이드가 업그레이드 됩니다. 해안이 생기는 거야. 문장을 쭉 읽고 무슨 뜻인지도 금방 이해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내가 그 정도 경지에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공부를 쭉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여기 네이버 카페에 가면 다니엘 하우스 여기가 있습니다. 여기 방문하셔가지고 여기서도 질문 등을 할 수 있습니다. 항상 부족한 거 있거나 필요한 것이 있으면 항상 얘기를 해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돕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요 챕터 하나하나 끝날 때마다, 레슨 하나하나 끝날 때마다 열심히 하시고 최선을 다해서 반복 훈련하여서 여러분 목표를 꼭 성취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